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아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돈 문제로 무너진 줄 알았던 우리 가족.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범인은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동시에 무서워지는 일이에요. 제겐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48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성격이 조금 까칠하긴 하지만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은행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45인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40이고요.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온순해서 저한테 말대꾸 한 번 안 하고 자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웃는 얼굴은 예쁘고 말도 잘하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고 신혼집도 아들이 대출받아서 마련했어요. 저희가 조금 보태주기도 했고요.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명절 때도 잘 왔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 어머니라고만 하고요. 그러던 중에 3년 전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1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말입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봤더니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업자도 있고 사업 전망도 좋다면서요. 미영이가 옆에서 거들면서 어머니, 요즘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안전해요 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반대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왜 때려치우냐고, 나이도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 했죠.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제가 이제 40이 넘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무역업이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국내에 파는 거였죠. 동업자는 미영이의 대학 선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기분이 좋아 보이고 미영이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들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보이고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와서 엄마, 오빠 요즘 어때요? 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빠가 자꾸 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미영이는 걱정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어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바로 만났는데
아들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마치 큰 병에라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5억이요.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사업 초기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동업자가 더 큰 사업을 하자면서 계속 투자를 늘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대출도 받고 외상으로 물건도 더 많이 들여왔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쪽에서 물건 공급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받아놓은 주문을 처리할 수 없게 됐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어요. 그럼 동업자는 뭐라고 해? 그 사람도 자기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동업자도 똑같은 상황이라니 둘 다 망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미영이는 뭐라고 하니? 아내도 많이 충격받았어요. 지금 친정에 가 있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친정에 피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5억 빚쟁이가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어떡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4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애처럼 우니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위로해주면서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이 사는 집이 3억 정도 하는데 그것도 담보로 잡혀 있다니요. 그럼 아들 가족이 갈 곳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와서 딸한테 얘기했어요. 딸이, 엄마, 그래서 오빠가 요즘 그렇게 우울해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많이 걱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엄마, 오빠 혼자서 5억을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회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딸이 은행에서 일하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더라고요. 개인회생을 하면 빚을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신 신용불량자가 되고 몇 년 동안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해서 딸이 알려준 개인회생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그 전에 한 가지 더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빚을 갚겠다는 거였어요. 지인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알려줬다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야? 빚이 5억인데 또 사업을 한다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월급쟁이로는 평생 가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맞지만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이미 한번 망한 사업인데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영이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친정에 가 있으면서도 아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그 사업 꼭 해요. 우리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5억 빚을 지면 아내가 더 안전한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영이는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가자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미영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했어요. 이미 5억이나 빚을 진 상황에서 또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해도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취직을 한다고 해도 월급으로는 이 빚을 언제 갚겠어요?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미영이가 계속 아들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어요. 요즘 인터넷 쇼핑이 잘 된다면서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식품을 파는 거였는데 중국에서 들여와서 국내에 파는 거였어요. 이전 사업과 비슷한 구조였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1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억이요. 또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사업 자금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봤더니 미영이 친척이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고모부가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가족이 도와주니까 다행이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였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적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제 돈을 빌리자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엄마 적금은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너 지금 빚도 많은데 엄마 돈까지 빌리면 어떡해? 어머니, 정말 급해요.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도 제 노후 자금이니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죠.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딸한테 상의했어요. 딸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안 돼요. 오빠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사업 한 번 망했는데 또 사업을 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해요. 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절실해하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미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미영이와 둘이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수 오빠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있어요. 미영이 말로는 아들이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마지막 기회라고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사업이 성공하면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미영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결국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노후 자금이라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적금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줬죠. 그때 미영이가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전화했어요. 어머니, 또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요?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민수야, 엄마가 3천만 원이 어디 있니? 그리고 지난번에 준 2천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사업 자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제야 아들이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광고비를 더 써야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미 들어간 돈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들이 또 망하고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첫 번째 사업 실패로 5억 빚을 지고 두 번째 사업으로 또 1억을 날리고 거기에 제 돈 2천만 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미영이의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3천만 원을 더 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제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영이의 반응이었어요. 다음 날 미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어제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도와주시기 어렵다고 하셨다면서요? 미영아, 엄마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이미 2천만 원도 많이 도와준 거 아니니? 그런데 어머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민수 오빠가 정말 위험해요. 미영이가 뭔가 위협하는 투로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너 괜찮지?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행히 아들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저한테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요즘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우연히 미영이를 봤는데 혼자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다고요. 엄마, 오빠가 빚이 그렇게 많다면서 언니가 명품 가방을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5억 빚을 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내가 명품 쇼핑을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명품 가방을 샀냐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미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가끔 쇼핑으로 푸는 것 같아요. 민수야, 지금 상황에 무슨 쇼핑이야? 그 돈으로 빚이라도 갚아야지 어머니. 그 정도 돈으로는 빚 갚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아들이 자꾸 미영이를 두둔하니까 답답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 일에 제가 너무 개입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딸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미영이 명의로 된 계좌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 언니, 계좌에 돈이 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말 못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오빠가 빚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의아했어요. 남편이 5억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아내 계좌에 목돈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딸아. 혹시 미영이가 따로 일을 하고 있나?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전업주부였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궁금해서 아들한테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괜히 부부 사이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집을 왜 팔아? 빚을 갚으려면 집을 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사는 집은 시가 3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대출이 2억 있으니까 실제로는 1억 정도밖에 안 남죠. 그것도 빚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 생각이야? 일단 전세를 구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미영이가 집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거였어요. 보통 집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아내가 더 신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영이는 오히려 빨리 팔자고 했다는 거예요, 민수야. 미영이가 정말 집 파는 것에 찬성해? 네. 오히려 미영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집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팔아서 빚을 갚자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미영이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명품 쇼핑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을 팔자고 하고요. 그때 딸이 저한테 와서 엄마, 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언니가 진짜 오빠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딸도 미영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죠. 그냥 느낌상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집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미영이가 혼자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민수야. 미영이가 혼자 부동산에 갔다고? 네, 제가 회사 일로 바빠서 못 가니까 대신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부동산 중개사한테 한 말이 이상했어요. 딸이 그 부동산 중개사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미영이가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조금 싸게라도 빨리 처분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 집주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영이는 오히려 싸게라도 빨리 팔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미영이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기 절차라든지 잔금 지급 방법이라든지요. 마치 미리 알아본 것처럼요. 딸이, 엄마, 뭔가 이상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집 파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미영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딸이 미영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딸은 은행에서 일하니까 금융 쪽 일에는 전문가였거든요, 엄마. 제가 좀 알아볼게요. 언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먼저 확인한 건 아들의 대출 내역이었어요. 아들 동의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 현황을 뽑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오빠 대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나? 7억이에요. 5억이 아니라 7억이요. 처음에 아들이 5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7억이었어요. 2억이나 더 많았던 거죠. 그럼 민수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에요. 오빠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대출 중에 일부는 미영이가 아들 명의로 받은 것들이라는 거였어요. 아들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부부간에는 서로의 신분증이나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이 어려워요. 특히 인터넷 대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딸이 자세히 조사해보니 미영이가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이 4건이나 됐어요. 총 2억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추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딸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 중에 모르는 게 있냐고요. 아들이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딸이 구체적인 대출 내역을 얘기해 주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뭐 그런 대출을 언제 받았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형, 혹시 언니가 형 명의로 대출 받은 건 아니야? 설마 미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은 끝까지 미영이를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딸이 더 조사해보니 미영이가 받은 대출 중 일부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엄마. 언니가 오빠 몰래 오빠 명의로 대출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실패는 뭐야?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진짜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딸이 아들의 첫 번째 사업에 대해 조사해 봤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거래 내역 같은 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대부분 미영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민수 오빠, 사업 서류들 어디 있어요? 미영이가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어. 그럼 보여달라고 해봐요. 그런데 미영이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리가 안 돼 있다.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찾아서 보여주겠다는 식으로요. 딸이 언니, 급한 일이니까 지금 당장 찾아서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언니 그냥 확인차 보는 거예요. 확인이 뭐야?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미영이가 과민 반응을 보이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숨길 게 없다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딸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 봤어요. 아들이 했다는 무역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본 거죠.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해 보니 실제로 등록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매출 신고나 거래 내역을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엄마, 오빠 회사 매출이 거의 없어요. 뭐 사업을 했다면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된 매출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직원도 오빠 혼자뿐이고요. 그럼 5억 빚은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대출 용도를 보면 사업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쓰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그게 추적하기 어려워요.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가 많거든요. 딸이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미영이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는 거였어요, 엄마. 언니가 체계적으로 오빠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뭐라고?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계산적이고 악랄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럼 두 번째 사업도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딸이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쇼핑몰이 없었어요, 엄마. 언니가 오빠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딸의 조사 결과를 듣고 나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영이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아들을 속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엄마. 이제 오빠한테 얘기해야 해요. 딸이 아들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딸아, 민수가 알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엄마. 그래도 알아야 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딸 말이 맞았어요. 미영이가 계속 아들을 이용한다면 피해는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집으로 불러서 딸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 오빠.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오빠 명의로 받은 대출들, 그리고 그 돈이 언니 계좌로 이체된 내역까지요. 딸이 하나하나 보여주니까 아들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특히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 중에 모르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어요. 이게 정말이야? 오빠, 언니가 오빠 도장이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터넷 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마흔이 넘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미영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오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딸이 아들에게 당장 미영이를 만나서 따져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럴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따져? 뭐라고 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오빠 명의로 대출받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결국 딸이 아들과 함께 미영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딸이 엄마는 너무 감정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저희끼리 먼저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딸과 아들이 미영이를 만났어요. 미영이는 아직 친정에 있다고 했거든요. 딸이 나중에 얘기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미영이가 잡아떼려고 했다고 해요. 자기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미영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미영이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재미있어서지 바보. 같은 남편과 바보 같은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딸이 그 얘기를 해줄 때 저는 화가 나서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저 바보랑 결혼해서 돈 빼먹고 튀는 거 말이야. 뭐라고? 민수 같은 바보는 속이기 너무 쉬워. 사업하자고 하니까 순순히 회사까지 관두더라고. 그리고 사업 실패했다고 하니까 의심도 안 하고 미영이가 처음부터 아들을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돈을 빼먹기 위해서 결혼한 거였다고요. 그럼 우리가 함께한 10년이 뭐야? 아들이 울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미영이 대답이 더 잔인했어요. 연기였지. 뭐 너 같은 바보랑 진짜 사랑해서 살 것 같아? 역겨워 죽겠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해줄 때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영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이제 다 들켰으니까 말하는데 나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어. 내년에 이혼하고 재혼할 예정이었거든. 미영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최대한 돈을 빼낸 다음에 이혼할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집도 빨리 팔라고 한 거야. 집 판 돈까지 가로채려고 했던 거지.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미영이가 집을 빨리 팔자고 한 것도, 급하게 처분하자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딸이 언니, 지금까지 빼돌린 돈을 다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비웃으면서 꿈꿔 이미 다 썼어 라고 했다고 해요. 아들이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한 말이 정말 악독했어요. 네 인생이 뭐가 중요해? 네가 바보인 게 잘못이지. 그리고 미영이가 마지막에 던진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받은 2천만 원? 그것도 내가 다 썼으니까 포기해. 그 늙은이가 가진 돈이 그것뿐이겠어? 더 뜯어낼 생각이었는데 아쉽네. 제 노후 자금까지 노렸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딸과 아들이 미영이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어요. 아들이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거든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었어요. 미영이를 그냥 두면 안 됐거든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니? 미영이가 나쁜 거지. 딸이 오빠,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한 행동들이 명백한 범죄라는 거였죠.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이런 게 다 범죄예요. 고발해야 해요. 하지만 아들은 망설였어요.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미영이가 민수 오빠가 모르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걸 공개하기 싫으면 합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협박을 하다니요. 딸아, 그 여자가 무슨 비밀을 안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허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빠를 더 괴롭히려는 수작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뭐가 있냐고요.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숨긴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딸이 미영이한테 그냥 법정에서 봐요. 협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래, 그럼 니네 오빠가 회사 돈 훔쳐서 나왔다는 것도 다 털어놓을 거야? 뭐라고? 민수 오빠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돈을 빼돌렸어.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둔 거라고. 정말 황당한 얘기였어요.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딸이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야? 회사에 확인해 보면 돼요. 제가 정상적으로 퇴사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딸이 아들 전 직장에 확인해 봤어요. 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퇴사했고 횡령이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거짓말로 협박을 시도한 거였어요. 정말 끝까지 악독한 여자였어요. 그 후로 미영이는 더 이상 협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 억울하다, 남편과 합의하에 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받은 것들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몇 달 후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미영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도 남편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검사님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니 미영이의 주장은 말이 안 됐어요. 아들이 전혀 모르는 대출들이 있었고 그 돈이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도 있었거든요. 특히 미영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그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호텔 이용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등이 모두 아들 명의 카드로 결제됐더라고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불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됩니다. 검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이는 끝까지 뻔뻔한 표정을 지었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미영이가 친구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이었어요. 경찰이 미영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발견한 건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보 남편 또 속였어. 크크크. 이번에 2천만 원 더 뜯어냈어. 시어머니도 호구야. 노후 자금 다 털어줄 뻔했어. 내년에 이혼하고 오빠랑 결혼할 거야.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신혼여행 갈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미영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을 속였는지 다 드러났죠. 1심 판결에서 미영이는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의 죄목이었죠.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항소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우리. 그래도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이인데 경찰서에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럼 미영이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딸 말이 맞았어요. 미영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딸이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신고했죠. 담당 형사님이 자료를 보더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것, 그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것, 가짜 사업을 만들어서 속인 것 등이 모두 증거가 있었거든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횡령 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일이라서 일부는 민사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아들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미영이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영이가 안 나타났어요. 친정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배를 내릴게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미영이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협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요.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딸이 언니, 지금 상황에서 무슨 협상이에요? 고 했더니 미영이가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1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잘 안 했어요. 민수야, 밥 먹어야지.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속을 수 있었을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보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딸이 오빠, 정신과 상담받아 보는 게 어때요? 했는데 아들이 거부했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 한두 캔 마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양이 늘어났어요. 소주까지 마시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취해 있었어요. 민수야, 술 그만 마셔. 몸 망가져. 어머니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계속 미영이 생각이 나요. 아들이 미영이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술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딸이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두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오빠.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언니 때문에 오빠 인생까지 망가뜨릴 건가요? 딸이 설득해서 겨우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진료하고 나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였는데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술도 점점 줄였고 말도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책을 그만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효과가 좋네요. 이제 사회복귀를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이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전보다는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의욕도 생겼어요. 어머니,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빚은 여전히 많았어요. 미영이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상황이라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웠고 결국 아들이 직접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한 건데 다행히 승인이 됐어요. 빚이 7억에서 3억 정도로 줄었어요.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결국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수야, 집 팔면 어디서 살 생각이야? 일단 전세를 구해야죠. 아니면 아들이 말을 망설이더니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아들이 혼자 살면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제가 지켜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당연하지, 엄마 집이 내 집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아들이 집을 팔고 저희 집으로 이사 왔어요. 딸과 아들,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딸과 아들이 자주 티격태격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데 한 집에서 살려니 불편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됐어요. 딸은 아들의 치료 과정을 도와줬고 아들은 딸의 외로움을 달래줬어요. 엄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영이 때문에 가족이 흩어질 뻔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 직장에 적응도 잘하고 빚도 계획대로 갚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됐어요, 어머니.
이제는 미영이 생각이 나도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불쌍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들이 용서까지 할 줄이야. 불쌍해?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만 살 수 있다니 아들이 정말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미영이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였죠. 2심 재판이 시작됐을 때 미영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악랄해졌어요. 2심에서는 아예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민수가 저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자기가 피해자라니요 하지만 미영이 변호사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펼쳤어요. 제 의뢰인은 남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미영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다른 남자와의 불륜 증거들, 그리고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린 흔적들이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검사님이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재판 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가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 남자가 증언한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남편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이라서 속이기 쉽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나요? 결혼 초기부터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노렸다고 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였어요. 미영이가 결혼 초기부터 아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거든요. 그 남자는 미영이와 3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모은 돈으로 함께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5억 정도 모으면 남편과 이혼하고 저와 재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저는 미영이가 정당하게 번 돈인 줄 알았어요. 그 남자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불리하게 만드는 증언들이었죠. 재판이 끝나갈 무렵 미영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난 억울하다고. 저 바보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재판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영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저 늙은 할망구가 날 미워해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저 병신 남편도 미영이가 저와 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듣기 끔찍한 말들이었어요. 제 입 좀 다물라고. 더러운 늙은이가 그때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언니 그만해요. 막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니도 나를 함정에 빠뜨린 공범이잖아. 미영이가 딸한테도 욕설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미영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늙은 할망구가 나서네. 니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쳤어. 미영이가 제게도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순간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말했어요. 너 같은 악독한 년은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벌 받기는 네가 받아. 이 더러운 늙은 빛이 미영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욕이 나왔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재판장이 법정 경위들을 불러서 미영이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미영이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욕설을 했어요. 다 죽어버려라. 나를 이렇게 만든 것들아.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2심 판결에서 미영이는 징역 4년을 받았어요. 1심보다 1년이 더 늘어난 거였죠.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됐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7억으로 늘어났어요.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은 거였죠. 미영이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4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미영이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간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미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영이가 작업 중에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다리를 다쳐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이가 감옥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자궁암 말기라고 해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전해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이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만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영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죽었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미영이의 악행도 우리 가족의 고통도 모두 끝난 거였죠. 미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이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미영이 일은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대견했어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아들이 이제는 과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도 했어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들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아들이 개인회생으로 줄어든 빚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었어요. 5년 계획인데 벌써 2년째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로 가면 예정보다 빨리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큰 시련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요. 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오빠 일을 보면서 느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딸이 소개받은 남자분은 은행 동료였어요. 나이는 딸보다 2살 많고 성격도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 거예요. 오빠처럼 속지 않으려고요. 딸이 그런 말을 할 때 웃음이 나왔어요. 미영이 사건을 통해 딸도 많은 걸 배운 것 같았어요. 저도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저 다시 결혼할 생각 없어요 라고 했을 때도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머니랑 누나랑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요. 사실 아들이 다시 결혼을 안 한다고 해도 아쉽지 않았어요. 미영이 같은 사람을 또 만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민수야,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우리 셋이 이렇게 사는 것도 좋잖아. 실제로 셋이 함께 사는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 의지가 되고 외롭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아들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좋은 여자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아들이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민수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알 수 있어. 알아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 여자분을 만나봤는데 미영이와는 정말 달랐어요. 수수하고 차분한 분이었어요. 나이는 아들보다 3살 어리고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씨에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분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보였어요. 딸도 그 분을 좋아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 좋은 분 같아요. 언니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몇 번 더 만나보니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민수 씨가 좋아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2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민수야, 정말 확신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그리고 이번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새며느리는 제가 바라던 그런 며느리였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아들이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어요. 새며느리 가족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들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었지만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걸 극복한 거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새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신혼집은 아들이 전세로 얻었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어머니, 빚 다 갚고 나서 집 사겠어요. 그때까지는 전세로 살 거예요. 새 며느리도 그 결정에 동의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살겠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며느리와도 정말 사이가 좋아요. 무엇보다 아들이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도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딸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결혼한다고 해요. 엄마, 저도 오빠처럼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딸의 예비 신랑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딸을 아껴주고 저희 가족에게도 예의를 다해요. 이제 저 혼자 남게 되는 건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제일 기쁘거든요. 미영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많이 아팠지만 결국에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아끼게 됐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요즘 가끔 미영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들은 빚을 갚아야 하고 저도 노후 자금 일부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요. 가끔 젊은 분들이 결혼 상담을 요청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에게 상의하세요. 가족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아들과 딸이 자주 안부를 물어와요. 새 며느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을 해요.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됐어요. 미영이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컸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눈물을 지켜본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한 어른으로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